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공마리아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장애인과의 취재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하는 방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필담, 수어, 고학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를 자신의 제2의 모국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필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수어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수어 통역사를 대동하거나 혹은 청각장애인에게 수어 통역사와 함께 오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선생님들은 수어 통역센터에 부탁을 해서 그분을 데리고 청각장애인과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어 통역사가 함께 있더라도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수어 통역사를 쳐다보면서 종종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되 가능한 입모양을 크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여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입모양을 읽으면서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간단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시각장애인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과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먼저 자신을 밝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취재 중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혹은 자리를 떠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에게 반드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기자의 팔을 잡게 해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만남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자가 좀 더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 등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배치나 가구의 위치들을 설명해주면 시각장애인의 불안이 훨씬 감소됩니다. 물건의 위치를 말할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11시 방향에서 90cm 지점에 의자가 있어요. 등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머릿속으로 위치에 대한 인지맵을 그리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의자에 잘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온 경우 안내견을 쓰다듬어 주거나 그리고 먹을 것을 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쓰다듬어 주면은 이들의 주의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겠죠. 또 먹을 것을 주면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면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접촉할 경우 발달장애인과의 인터뷰를 할 때에는 선생님들은 가능한 쉬운 말로 그리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천천히 말하고 발달장애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연령에 맞는 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연령을 잊어버리고 말을 놓거나 하는 또 혹은 어린애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취재할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경우 무발어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발어 혹은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그림이라든지 행동 등의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을 사용해서 접촉을 한다면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취재할 때 사전 약속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변동이 있을 경우는 충분히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들의 경우는 순서대로 정해진 패턴대로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변동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병변 장애인과 접촉할 경우요. 뇌병변 장애인과 대화할 때 말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뇌병변 장애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병변 장애인과 함께 걸을 경우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걸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 뇌병변 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식탁이나 의자 배열이 넓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가능한 충분히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이 앉기 전에 먼저 의자를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 조작법도 미리 알아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체장애인과 만날 경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과 함께 약속 장소에 들어가거나 혹은 나갈 때 출입의 자동문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문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는 휠체어 사용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신다면 훨씬 이분들의 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뇌병변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좋고요. 또한 약속 장소가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 등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신다면 인터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과 인터뷰하는 도중 경련 발작을 일으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승객님들이 당황하지 말고 이들의 머리 아래에 폭신한 박석등을 깔아주어서 머리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위험한 물건들은 치우고 뇌전증 장애인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놀란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련이 끝난 후 완전히 의식을 찾을 때까지는 이들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뇌전증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는 119를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도기사 작성 시 유의할 점을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020년 6월 19일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마인드포스트지의 박정은 편집국장이 제시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정신장애 관련 부적절한 보도 사례 유형들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수사 관련 기사는 사실 확인 후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들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이나 용어 사용은 지양해 주십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방, 치료, 회복이 가능한 질환임을 이해하고 보도해 주시고요. 이러한 기사들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이해하고 보도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위험성 및 공격성, 그리고 이들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는 편견을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편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장애 유형에 관련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 불쌍함이나 비참함,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동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이들이 무능할 것이라는 어떤 편견을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교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도 역시 편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금과 격리의 대상이라는 것 역시 편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화의 주제가 장애와 관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장애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장애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손상이라든지 장애, 그리고 핸디캡,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계에서는 핸디캡이라는 말 대신 장애라는 말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를 표현하는데 부정적이나 선정적인 묘사는 피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은요, 뭐뭇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것의 희생양, 뭐뭇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지양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을 지나치게 용감한 이런 부분들로 표현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표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적 장애인과 같이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말이 서툴기 때문에 지적 장애와 혼돈될 수는 있지만 인터뷰하기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장애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네, 이제 언론 보도 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라든지 혹은 지양했으면 하는 용어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특정 단체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보도 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정상인 혹은 일반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으로 한다면 그런 장애인은 정상인이 아닌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 단체들은 사실 비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 번째, 장애를 앓고 있는 이란 용어입니다. 질환인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치료자나 치료 방법에 관한 의학 기사를 쓸 때는 땡땡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차별과 제도적 개선책을 다루는 기사라면 땡땡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땡땡 장애가 있는 장애인 혹은 땡땡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장애는 인체의 건강에 해를 입히는 질병이 아니라 성, 출신지, 피부색 등과 같이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고유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영문으로도
person with disability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승희님들이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관련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진실성입니다. 물론 승희님들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아마 인터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승희님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존중을 나타낸다면 승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그렇게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서운했군요 라고 그렇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당신의 말을 정말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남은 승인들이 인터뷰 하시면서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안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정말 그때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정말 그때 많이 힘드셨군요 하고 그 마음을 읽어준다면 그분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실 때 그분이 너무 말을 길게 한 5, 6분씩 하실 때 그럴 때는 그분이 말을 잠깐 끊었을 동안 승희님께서 요약 정리를 좀 해주면 됩니다. 승희님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극복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해서 오늘에 왔군요.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질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잘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장애인과의 취재 시 고려해야 되는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승희님들의 취재에 도움이 되어 장애인 언론 보도가 보다 진일보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